네,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Simply Law 그룹 대표로서 이렇게 웨비나를 맡게 된 에블린 문 변호사고요.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미국 창업 시 필요한 비자 및 신청 조건, 그리고 창업 관련 비자 신청 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지속해서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저희가 집중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 웨비나의 대상자는 미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그 다음에 미국에 이미 진출하신 창업가분들 및 기업 내 미국 주재원 비자 직원들을 관리하는 인사부 팀원분들께서 이 웨비나를 아주 helpful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인데요. 이 웨비나에 제공되는 정보로 인해서 그 어터니 앤 클라이언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오로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웨비나를 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Simply Law 그룹 대표 변호사고요. 아까 영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이민법률 자문 변호사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첫 2년간 로스쿨 가기 전에 첫 2년간 제가 그 이민법 패럴리걸로 실질적인 업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형 로펌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때 수천 건의 그런 기업 고객의 연간 1000개가 넘는 H1B, L1, E2, 취업 영주권 등의 수속을 총 담당한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8년간 동안은 mid-size lawfirm에서 또 투자 이민, 투자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서 대표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Simply Law Group이라는 제 개인 로펌을 런칭했고요. 그 런칭한 이후에 첫 번째 웨비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의 로펌의 모토는 We make your immigration journey simple.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이민법이죠. 저도 사실은 이민자로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던 그런 이민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Simply Law Group이라고 제가 명칭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창업이 가능한 미국 투자 비자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E2 비자, L1A 비이민 비자, 그 다음에 EB5 투자 영주권으로 나뉘는데요. 시간상 여러 가지 다른 취업 비자도 있지만 오늘은 이 3개의 비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2와 L1은 가장 보편적이고 흔하게 사용되는 투자 이민,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그 회사 투자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비이민 영주권이 아니고요. temporary work 비자로서 비이민 비자고요. 그 다음에 EB5 투자 영주권은 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뜻합니다. 자, 먼저 E2 투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 투자 비자는 무엇일까요? 제가 타이프가 됐네요. 투자 비자. E2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E2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과 조약국, E2 트리티가 맺어진 국가의 투자자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비자로서요. 한국은 다행히도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돼 있어서 한국 분들은 E2 투자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상당한 투자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substantial investment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15만 불, 20만 불 이상의 투자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금액은 합법적인 자금, 외국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라든지 증여자금,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런 저축했던 자금 등 합법적인 자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국 회사가 50% 혹은 그 이상의 소유권이 한국인 투자자이어야만 합니다. 혹은 한국인 개인으로서의 투자자가 아닌 경우 한국 회사가 50% 이상 미국 회사를 소유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를 어떻게 아냐? 한국 회사의 50%의 대주주가 누구인지를 또 출처를 알아내서 한국 회사가 그 미국 지사를 소유한 50% 이상을 소유한 한국 회사의 50% 이상의 대주주가 한국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직접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는 목적이 되어야만 해서 가정주부라든지 전혀 이런 회사의 운영이나 비즈니스 경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취득이 어려운 비자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최저 생계형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요. 반드시 그런 회사의 모든 익스펜스 처리를 하고도 충분한 그런 net income, 순수 그 프로핏이 남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자의 이투 투자자의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충분한 net income이 보유되어야만 하고요. 스타트업 컴퍼니의 경우에는 5년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이 사업체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5년간의 그런 아주 철저한 비즈니스 플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함께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컴퍼니는 바로 텍스 보고를 증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투 신청자는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intention, dual intent라고 하는데요. 이투 투자 비자 소지자는 영주할 의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dual intention이 뭐냐면 영주할 의향, 그 다음에 비이민 비자로서 잠시 임시적으로 미국에 일하고자 하는 의향인데요. 이런 두 가지의 의향이, 그러니까 dual intention을 허용하지 않는 비자입니다. 이투 비자는 이투 인베스터, 투자자 비자로 많이들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투 투자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일 수도 있지만 회사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 대기업이 미국 지사를 설립한다. 그런데 미국 지사의 50%나 혹은 그 이상 뭐 100%라도 그 100%를 소지한 그런 본사가 한국 회사일 경우, 한국 대기업일 경우 그 대기업의 대주주가 전반적으로 한국인일 경우, 한국인 셰어홀더일 경우에 미국 지사가 이투 종업원을 위한 이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투 투자자가 그런 20만 불 이상의 그런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그런 소액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스타트할 필요 없이 만약에 대기업이 미국 지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그리고 50% 이상의 대주주가 한국인이면 대기업 미국 지사가 이투 직원의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스폰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투 직원의 국적과 한국 회사의 국적이 반드시 조합국가의 국적과 동일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한국 회사일 경우 이투 직원의 국적도 한국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은 미국과 조합국가 이투 트리티를 맺었기 때문에 이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투 종업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매니저급 이상의 상급 직원 혹은 필수 직원, 굉장히 특별한 essential skill, 기술직을 소지한 그런 필수 직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럴 때 매니저급은 당연히 부하 직원도 있어야겠고 어떤 매니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강조를 해야겠죠. 필수 직원의 경우는 부하 직원의 숫자는 그렇게 관계가 없고 필수 직원이 어떠한 특별한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냐,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셰프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essential 스킬을 소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 사람이 essential 스킬이 우리 미국 지사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L1A 주재원 비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L1A 주재원 비자와는 달리 E2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에 1년 근무 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니까 E2 종업원이 한국 국적이고 그 다음에 매니저급이면 매니저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고 필수 직원이면 필수 직원으로서의 essential 스킬만 소지하고 있으면 한국 회사, 한국 본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한국 회사 1년 근무 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투 비자와 이투 체류 기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그런 대기업 분들 아니면 뭐 중소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HR 그런 주재원 비자를 담당하시는 HR 분들께서도 그렇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E2 비자와 체류 기간이 왜 다른가? 어떤 식으로 이걸 트래킹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인분들 같은 경우는 E2 비자를 5년간 비자가 주어집니다. 지금 이게 이제 E2 비자가 이 여권에 함께 이제 첨부되는 E2 비자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슈 데이시 2021년도고 expiration date 만기일이 2026년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5년간의 E2 비자가 이슈가 발급이 된 것이죠. 이 E2 비자는 단순히 E2를 소지한 자가 이 E2 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약간 여행 티켓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자가 없으시면 절대로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여행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E2 비자로 입국을 하실 때는 이 I-94라는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체류 기간은 E2의 경우 단 2년, 5년이 아닌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면 저는 5년짜리 비자는 있는데, 들어올 때는, E2로 들어올 때는 체류 기간이 2년밖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입니다. E2 비자, E2 체류 신분을 연장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을 나가셨다가 다시 입국하시면 입국하실 때마다 2년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단, 이 비자가 살아있는 한, 이 5년간의 기간이 살아있는 한, 이 I-94라는 체류 기간은 2년, increment of 2년 기간 동안 계속 연장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민국, USCIS를 통해서, 이민국을 통해서 E2 연장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청 서류에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관련된 서류, 그다음에 신청인에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를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첫 번째 E2 비자를 신청을 할 때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게 되시는데 그렇게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나서 또 이렇게 페이퍼워크를 통해서 또 이민국에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걸 꺼려 하시고 그냥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인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시면서 2년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단 코로나 같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unexpected situation이 발생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그 누구도 해외 밖으로 여행하는 것을 아예 중단이 된 적도 있었고 또 꺼려 하셨었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민국을 통해서 또 페이퍼 서류 다 작성해서 E2 연장 신청을 하셨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불가피한 natural disaster이나 그런 뭐 팬데믹이 있지 않는 이상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2년의 체류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5년짜리 비자만 받아두시면 사실은 E2의 신분을, 체류 기간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에는 불편이 없으십니다. 또 E2의 가장 큰 장점은 E2는 indefinitely,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의 비자 기간이 끝났어도 미국 내에서 indefinitely 이민국을 통해서 2년씩 연장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자가 끝나기 전에 한국 밖을 나가셔서 다시 똑같은 E2 신청 서류 심사를 거쳐서 5년짜리 비자를 받으시면 또 5년 동안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십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indefinitely 회사가 살아있는 한, 이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한 무한대로 연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와 체류 기간에 대한 그런 디퍼런스를 이렇게 차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5년짜리 비자가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마다는 2년입니다. 2년씩 연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5년짜리 비자가 만기되기 바로 전에 예를 들어서 4년 한 6개월쯤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똑같이 2년의 체류 신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총 미국의 E2 비자로 머무실 수 있는 기간은 7년이 됩니다. 7년이 되고 하지만 마지막 2년 연장을 받은 이 부분은 비자가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빨간 부분부터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무한대로 머무실 수 있고요.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대사관을 통해서 연장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보시고 또 5년짜리 비자를 받으시면 다시 이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그 티켓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살아있는 한 해외여행은 가능하고 들어오실 때마다 2년간의 체류 기간을 받으시며 비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자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2년간의 additional 체류 기간을 받으시되 이 마지막 2년 동안에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시고 해외여행을 이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다시 비자를 연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투의 비자 관련된 기타 정보들은 뭐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이투 비자 동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함께 이제 그 이투 메인 신청인과 함께 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 배우자의 노동 허가서, 그다음에 소셜 번호도 받으시고 운전면허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자녀분들은 자유롭게 학교도 재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반드시 이투 신분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체 유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신분 변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F1이나 뭐 H1B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오셨다가 미국 내에서 이투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change of status로 가는데 그럴 때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그런 그 대사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인터뷰를 보시고 비자를 취득하신 게 아닌 신분 변경만 미국 내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그 여행 티켓이 없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투 여행 티켓이 없으면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런 식으로 신분을 이투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투 비자를 신청하셔서 취득하시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셔서 매 2년마다 이민국을 통해서 연장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준비가 되셨을 때 해외로 나가셔서 이투 비자를 취득을 하셔서 다시 입국하셔야만 합니다. 영주권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투를 받으시면 그러면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이투 투자자, 개인으로서 이투 투자자로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자한 개인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제3의 회사 스폰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투 투자자의 배우자가 또 제3의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또 EB5라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EB5라는 투자 이민을 통해서 큰 투자 금액의 80만 불 혹은 1,050,000이라는 큰 그 투자 금액을 투자하면서 또 스폰서 없이 그 회사의 스폰 없이 영주권을 받는 옵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투 직원분들은 다릅니다. 이투 직원 비자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본인이 이투 비자 스폰을 받은 대기업과 이투 직원의 그런 가족 관계나 그런 어떤 familiar 그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제3의 대기업 회사이기 때문에 그 같은 동일한 이투 회사에서 이투 직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흔히 여쭤보시는 질문은 이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제가 오피스나 사업체를 리스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버추얼 오피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버추얼 오피스들이 생기는데 버추얼 오피스만으로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이전만 해도 가상 오피스로 이투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가상 오피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참작을 하여서 이제 대사관에서 특히 이제 그 Foreign Affairs Manual이라는 FAM 매뉴얼이라는 매뉴얼을 보고 대사관 이제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FAM 매뉴얼 자체를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만약에 그런 사업체의 그런 특성상 가상 오피스로도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버추얼 오피스도 가능하다라고 그런 문구를 변경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business make sense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has to make sense.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 비즈니스라든지 웨어하우스가 필요한 그런 사업체인데 가상 오피스를 한다. 그런 말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커머스라든지 가상오피스로도 충분히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가상오피스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신 그런 타입일 경우에 가능한 거지. 그런 정말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뭐 그런 그 웨이트레스나 셰프가 있어야 되는 그런 레스토랑이나 뭐 샌드위치 가게나 아니면 웨어하우스가 있어야 되는 그런 트레이닝 컴퍼니인데 가상오피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토픽은 주재원 비자가 또 두 번째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그 창업 비자로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인트라컴퍼니 트랜스퍼 비자라고 그 여러 한국과 미국 혹은 또 다른 나라의 여러 이제 그런 브랜치 오피스나 뭐 subsidiary 뭐 자회사 아니면 뭐 계열 회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 엔티티가 동시에 존재하는 글로벌 컴퍼니일 때 해당이 되는데요. 한국 회사가 1년 이상 생존을 하고 잘 운영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브랜치라든지 자회사, parent subsidiary 관계를 성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열사 회사, affiliated relationship. affiliated relationship은 한 개인 아니면 어떤 그룹이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를 50% 이상 대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했을 때, 보유했을 때 계열사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모자 회사는 아시다시피 뭐 parent subsidiary company 50% 혹은 그 이상의 회사의 그런 쉐어를 소유했을 때 연락사무소는 브랜치 오피스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관계, 이걸 qualifying relationship이라고 칭하는데요. 특정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L1A, 그게 이제 회사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고, L1A 신청인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을 한국 본사에서 간부직이나 executive 아니면 매니저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L1A 신청인을 뜻하고요. L1B 신청인은 최소 1년을 한국 본사 내에 전문 기술직, 굉장히 스페셜한 knowledge,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 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 L1B 신청인으로 나뉩니다. L1A의 간부직이나 매니저로서의 그런 조건을 따질 때 그런 어떤 뚜렷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요. 최소 10명 이상의 부하 직원 혹은 글로벌 컴퍼니의 경우에는 여러 디파트먼트, 여러 부서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맘앤팝 스토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말 구멍가게 한두 명 아니면 뭐 캐시어 한 명 있는 그런 사업체에 나는 매니저다, 제너럴 매니저다. 이럴 때는 주재원 비자가 해당되지 않고요. 최소 한 9명에서 10명 내지는 10명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부하 직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런 동시에 그런 매니저나 간부직으로서의 내가 활동을 했다는 그런 증빙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서명한 간부직이나 매니저급으로서 서명한 계약서라든지 뭐 미팅 미니트, 그다음에 연간 퍼포먼스 리뷰 하신 기록들, 그다음에 출장 보고서를 받으셔서 그 부하 직원이 본인한테 출장 보고서나 그런 내역서들, 그다음에 뭐 결제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본인이 간부직이나 매니저급으로서 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스트럭션을 줬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true executive이다 아니면 truly manager이다 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그 authority를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하고요. L1B 신청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가진 전문 기술직이 미국에서 쉽게 트레인이 가능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L1A 신청인이 미국 지사에 간부직 매니저로서 발령을 받으셔야 되고요. 똑같은 그런 간부직이나 매니저급으로 미국 지사의 발령을 받으셔야 되고 L1B 신청인의 경우에는 미국 지사의 그런 전문 기술직 직책으로 발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이미 뭐 대기업처럼 이미 잘 이스타블리시된 미국 지사만 가능한 게 아니라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L1 주재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 오실 때 본인이 그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하 직원 L1A 같은 경우에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담당 그런 부하 직원의 숫자가 그래도 최소 1년 안에 한 8명, 9명, 10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창업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이런 주재원 비자, 왜 이런 간부직이나 매니저급 포지션이 필요하냐? We have to justify the need for the executive or manager. 그러니까 그런 justification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로 작용됩니다. 혹은 이미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실 경우에는 보다 쉽죠.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L1A 신청인을 2명, 3명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굉장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굉장히 빠른 그런 익스펜션 플랜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이 미국 지사를 설립을 하고 향후 1년간의 그런 비즈니스 사업 계획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부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1명 이상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신 겁니다. 그리고 L1A에만 해당하는데 L1A를 소지하신 분들은 그런 주재원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EB1C 주재원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파스가 보다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조건이 흡사하지만 딱 2가지 EB1C 주재원 영주권으로 전환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은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미국 회사가 1년 이상 운영이 되어야만 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EB1C 영주권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L1으로 오시면 EB1C 주재원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을 잘 하시고 텍스 보고를 하셔야지만 가능하시고요. 2번째로는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증빙이 돼야 됩니다. 재정 능력 같은 경우는 net income 혹은 current net assets로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calculation이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 보고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랭켓 L1 비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기업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대기업이 미국 지사를 설립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포괄적인 블랭켓 L1 비자라고 해서 포괄적인 블랭켓 L1 비자를 먼저 신청을 해서 L1 어프로벌을 먼저 받아놓는 겁니다. L1 주재원 비자 신청하기 전에, 개인의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포괄적인 블랭켓 L1 비자 승인을 받아두면 보다 그 일반적인 L1 비자 신청하시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L1 주재원 비자 신청이 가능한 그런 패스트 트랙 비자가 있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랭켓 L1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가능하신 비자인데요. 옵션인데요.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될 때 이때 지사, 자회사 혹은 계열사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 간에 실질적인 교역 및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영업활동을 수행을 했어야만 하고 미국 회사는 총 3개 이상의 지사, 자회사 및 계열사 회사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그냥 미국 회사 한 엔티티만 있어서는 안 되고 총 3개 이상의 branch office, subsidiary or parent or affiliated company가 있어야 되고 and 이게 or이 아니라 and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키고 and 미국 회사와 계열사 회사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지난 1년간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L1 비자를 발급시켰거나 최소 2,500만 불, 25 밀리언 이상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였거나 or 미국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채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 대기업인데 이 블랭켓 L1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HR 담당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대기업이 미국 지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다가 이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이민에 관련된 그런 어드바이스를 제때 받지 못해서 이런 블랭켓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대기업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혹시 본인의 회사가 L1 블랭켓에 해당이 될 것 같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 오피스, 새로운 사업체, 스타트업 기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플랜, 굉장히 그런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1 비자 같은 경우도,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주어지지만, 체류 기간은 스타트업의 경우에 1년,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에는 3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비자가 5년 동안 살아있더라고 해도 이투처럼 체류 기간은 스타트업은 1년밖에 안 주어지고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되고 기존 사업체의 경우는 3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L1A 같은 경우는 체류 기간은 총 7년이고요. 2년씩 연장을 해서 L1B 같은 경우는 총 5년의 체류 기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장소, 아까 E2와는 달리 버추얼 오피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피지컬 스페이스가, 피지컬 프레미스가 확보되어야만 하고 리스 계약서가 들어가야만 하며 그 다음에 첫 자금은 얼마야 하나요? 이렇게 첫 투자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 회사에 it has to make business sense.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글로벌 컴퍼니의 그 뉴 오피스 L1 비자의 지사를 설립을 하는데 뭐 3만 불, 5만 불은 말이 안 되겠죠. 한 25만 불 그 이상 정도,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첫 사업 자금이면 좀 리즈너블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안에 7명에서 8명 혹은 그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세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L1A의 연장 신청의 조건은 1년 안에 연장 신청을 준비할 때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신 경우에는 사업체가 사업 계획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약에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L1으로 오실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돌하게 있으면 나중에 1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하셔도 거절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으로서 L1으로 오실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른 점은, 아까 E2와 다른 점은 E2 스타트업 창업의 경우는 이런 조건이랑은 다르게 5년 비자를 받으면 그냥 해외 왔다 갔다 하시면 2년씩 계속 연장이 되시는 반면에 L1A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민국을 통해서 먼저 청원서를 신청을 하고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만 하는데 창업은 1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체는 3년. 그렇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굉장히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L1을 어떻게든, L1은 E2보다는 훨씬 더 증빙할 서류들도 많고, E2는 미국 회사만 집중적으로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 반면에, L1 같은 경우는 양쪽,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이런 서류들을 다 동시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체류 기간도 짧고, 연장 신청도 계속 준비해야 되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보다 비교적 까다로움에도 불구하시고 L1A를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는 E2에서 EB1C라는 영주권 전환도 가능은 하지만 이미 L1을 받아두시면 EB1C라는 영주권, 주재원 영주권으로 전환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조건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L1 비자의 그 청원서의 샘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2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대사관에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원하시면 신분 변경도 이민국을 통해서 신분 변경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반면에 L1 비자는 대사관으로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블랭켓 어프로블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런 대기업, 블랭켓 어프로블이 이미 있지 않은 이상 그런 분들은 대기업의 직원들은 블랭켓 어프로벌이 있는 대기업 직원들은 바로 대사관을 통해서 L1 신청이 가능하시지만요. 그렇지 않은 일반 L1은 반드시 미국 USCIS의 청원서를 접수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비자 수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I-797이라는 것이 청원서, 이 노티스 오브 액션이라고 이게 그 승인서거든요. 승인서의 양식을 제가 추려본 건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패티셔널은 그 스폰을 해준 회사, 베네피셔리 같은 경우는 그 스폰을 받은 직원, 그러니까 그 발령을 받아서 넘어오는 expat, 직원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 창업이 아닌 기존의 회사일 경우에 3년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창업이다. 창업회사라고 하면 이게 1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이게 PED라고 하는데요. Petition Expiration Date이 예를 들어 여기서는 지금 10월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L1 비자와 체류 기간의 경우는 L1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짜리 아까 E2와 좀 흡사하게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 E2와는 다르게 좀 다른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annotation must present I-797 at POE Port of Entry.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입국하실 때 공항에서 I-797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써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승인서가 I-797입니다. 그럼 이걸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 밑에 E2와는 다르게 PED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Petition Expiration Date이 PED입니다. 그 PED가 여기 밑에 적혀 있는데요. 비자가 5년 동안 유효하지만 PED만큼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절대로 5년 체류 기간이 아니라 PED만큼 이 PED는 스타트업은 1년,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셨거나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지사로 발령받으실 경우에는 3년. 그래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미 회사에 지사로 발령되시는 분의 L1인데 이제 들어오실 때 체류 기간은 아까 E2와 흡사하게 I-94가 주어지는데요. 2019년도 10월 달에 들어오셨을 때 L1 이제 기존 회사일 경우에는 2021년도 3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체류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주어질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CBP 그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 L1 타임라인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1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있는 회사는 3년, 체류 기간 3년, 그러니까 5년 동안의 비자는 주어지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회사, 기존에는 사업체를 인수할 거나 아니면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지사로 발령받으신 분들은 3년 PED, 그렇지 않으면 1년 스타트업,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2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3년 받고 2년, 만약에 스타트업 창업으로 오시는 분들은 1년, 그 다음에 2년, 이런 식으로 총 7년간 연장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5년짜리 L1 비자가 만기가 되면 아까 E2와 흡사하게 비자를 재신청, 리뉴하지 않는 이상 이 남은 7년 동안은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안에 한 4년 한 몇 개월 됐을 때 한국을 나가셔가지고 비자를 다시 받고 오셔야지만 이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L1B 같은 경우는 제가 L1B 차트는 타임라인은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L1B는 이 마지막 끝에 부분이 없고 5년으로 끝납니다. 5년 비자, 그 다음에 체류 신분도 2년, 1년 그렇게 5년짜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L1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하에 있을 때 L1이 특히 굉장히 스크루나이즈 됐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의 엔타이 이미그레이션, 정말 이민자들을 못 오게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엔타이 이미그레이션 폴리시를 마구마구 이렇게 이제 그 행사할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비자가 H1B와 L1이었는데요. L1의 그때 당시에 L1의 RF라고 Request for Evidence라고 이민국이 이제 첫 청원서 페티션을 받았을 때 100% 만족하지 않을 때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RF라고 하거든요. 그 RF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트럼프 정부 하에 이런 RF를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동안 기존의 L1의 RF 방식에서 완전 탈피한 정말 그러니까 이민국 심사관들이 이제 엔타 이미그레이션의 그런 프레셔를 받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서류들을 엄청나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L1A 신청 서류들이 그 트럼프 정부 하에 굉장히 많이 거절이 됐었거든요. 그럴 때 거절된 서류들이 이제 제가 이제 도맡아서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재신청을 할 때 완전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재신청했을 때 승인난 사례들이 이제 잇따라 발생되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L1 쪽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바이든 정부로 왔을 때는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반 L1A에 대한 심사를
그리고 L1B 심사도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RFE를 잘 핸들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경력이 충분하신 이민법 변호사분이랑 함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E2와 L1 비자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린 건데요. E2 비자 같은 경우는 for-profit 컴퍼니여야만 합니다. 절대로 non-profit이 될 수가 없는 게 E2는 그런 for-profit 그런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for-profit 컴퍼니여야만 하는 반면에 L1 비자는 any kind of form, 그러니까 non-profit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E2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회사가 50% 이상이 한국인 국적을 소유해야만 하지만 L1의 미국 회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셔널리티가 전혀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그런 오너십이 중요한 거지. 그 미국 지사의 오너가 어떤 내셔널 국적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L1은. 그다음에 E2 같은 경우는 E2의 직원의 내셔널리 국적이 반드시 미국 지사의 국적과 동일해야 되지만 L1 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L1 비자, 그러니까 L1의 미국 지사와 한국 지사의 관계만 성립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 지사가 유럽이나 뭐 아니면 중국에 그런 자회사가 있어요. 그럼 중국에서 일했던 중국 사람의 간부직이나 스페셜라이즈 날리지를 소지한 기술직 직원이 미국 지사로 발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1년의 그런 그 경력만 조건만 부합시키면 그 다음에 E2 인플루에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국 안에 있는 미국 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고 하지만 L1 비자 같은 경우는 물론 파티셔너는 미국 회사지만 이 글로벌 컴퍼니,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리 비자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있는 다른 자회사나 affiliated entity를 위해서 뭐 출장도 가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E2는 포커스는 오로지 미국 회사지만 L1은 한국 본사와 미국 지사 양쪽의 그런 관계를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훨씬 더 많고 까다롭습니다. 비자는 똑같이 5년 비자가 up to 5 years 주어지고요. 물론 개런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E2는 2년간의 체류기간 하지만 indefinitely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하고요. L1 비자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은 1년, 그 다음에 2년씩 연장, 기존 사업체는 3년, 그 다음에 2년씩 총 7년, 그 다음에 L1B 같은 경우는 총 5년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L1A랑 L1B를 7년이랑 5년을 벌써 썼어요. exhausted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재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외에 나가셔서 1년간 머무르셨다가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7년 아니면 5년 안에 어떻게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하셔서 그런 뭐 1년간 나갔다가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고 또 대기업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의 주재원 근무를 끝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연장하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2는 대사관을 통해서 첫 신청서가 가능하지만 L1은 반드시 USCIS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서 청원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매니저랑 슈퍼바이저급 E2 직원일 경우에 그 다음에 혹은 에센셜, 그 다음에 L1도 좀 비슷하죠. 간부직 매니저급 아니면 스페셜라이즈 날리지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한국 본사에서 1년간 일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요. E2는 L1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카드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투자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자를 통해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자 회사의 그런 그 스폰을 받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아니면 EB5 투자를 하시든지 하지만 L1 같은 경우는 L1A 같은 경우는 EB1C라는 같은 조건이 굉장히 비슷한 EB1C 주지원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패스가 좀 더 뚜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L1B일 경우에는 EB1C로 영주권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다른 그 취업 영주권 스폰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오피스가 가능할 수 있고요. L1은 버추얼 오피스가 가능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E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듀얼 인텐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미국에 영구적으로 내가 머물겠다라는 인텐션을 가지시면 안 되지만 L1A는 상관없습니다. 그 듀얼 인텐션을 허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고
또 영주권 신청을 한 다음에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E2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하기 전에도 플랜을 굉장히 이민법 변호사랑 잘 해야 되고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한 다음에도 해외여행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분이랑 잘 상의를 하신 다음에 영주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2 소지자는. 마지막으로 그 US 엔티티는 반드시 그 establish가 그러니까 엔티티 회사가 설립이 돼야만 하고요. L1A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엔티티를 설립하지 않아도 한국의 브랜치 오피스만 설립하는 그런 연락사무소만 설립해서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L1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좀 prefer method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건 이민법은 아니지만 뭐 한국 본사가 뭐 tax obligation이나 liability, 뭐 civil liability 아니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티티를 미국 내에 설립하는 것이 그런 tax obligation이나 liability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거에는 유리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사실은 연락사무소, 브랜치 오피스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E2나 L1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E2 비자나 L1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미국 지사 업무에 인수인계도 받으셔야 되고 트레이닝 목적으로 아니면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단기 출장을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인터뷰 비자는 마냥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에스타나 B1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까? 라는데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스타나 B1 비자의 목적은 반드시 단기 출장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소지하고 입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단기 출장의 목적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이나 그런 뭐 세미나 자료, 컨퍼런스 인비테이션 뭐 서류들, 그 다음에 제가 어터니 변호사 레터를 적어드립니다. 물론 뭐 변호사 레터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입국을 허용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될 경우에 E2와 L1이 펜딩 중인데 왜 단기 출장을 지금 오려고 하냐라고 여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컨더리로 인스펙션으로 불려갈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그 뭐 리턴 플라이 티켓이라든지 반드시 단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서 E2나 L1 비자 인터뷰에 참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소지하고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상 제가 지금 벌써 53분인데 이 EB5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창업하시는 분들이 E2나 L1도 옵션이 있지만 나는 EB5 투자이민이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싶다. 투자이민은 이제 영주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그 해외 투자 금액을 조달을 받아서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 창출을 촉진을 하고 지역 생산을 하자, 향상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컨그레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정을 한 거고요. 사실은 미국 내 영리 목적으로 한 신규 사업체에 위험을 수반한 it has to be at risk equity investment. 그러니까 론이나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이 미국 회사에 론을 주면은 guarantee investment이 되잖아요. at risk equity investment, 그러니까 위험을 수반한 equity investment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EB5 1990년도 이래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은 2022년도 3월 1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총괄 지출 법안, 옴니버스 스pen딩 빌이라고 하죠. 거기에 서명을 한과 동시에 그 법안 안에 EB5 투자이민 개혁법이 함께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EB5 뭐 투자이민 사기다, 뭐 사기죄로 뭐 누가 감옥에 들어갔더라, 뭐 이런 거 많이 뭐 신문으로 접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50만 불 아니면 100만 불이었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기, 그런 투자 사기 이런 것들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이게 일어나긴 했었어요. 그 few bad players in the market, 당연히 컨그레스나 미디어는 그런 few bad players한테 포커스를 하잖아요. 왜냐면 뭐 기사화할 거리가 뭐 잘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뭐 기사화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few bad players 때문에 이 EB5 프로그램이 타겟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택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중단도 됐다가 다시 풀렸다가 뭐 제동이 걸렸다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3월 15일 날 finally 5년 동안의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투자하면 개혁 법안이 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그 리저널 센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제가 웨비나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투자 금액 인상이 확정이 됐고요. 고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80만 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지역은 100만, 5만 불, 이렇게 이제 투자금액 인상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지역 TA라고 하는데, 그걸 Targeted Employment Area라고 하는데, 이 TA의 새로운 정의도 이번 개혁 법안에 이제 실렸고요. 그 다음에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돼요. 투자이민은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받고 2년 안에 실질적으로 10명의 고용인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미국인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그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거를 증빙을 해야지만 조건이 해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이 투자자의 뭐 창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업체, 다른 그런 디벨로퍼, 개발사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본인이 창업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창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할 때 그 자금의 출처나 경로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그걸 lawful source of fund라고 하거든요. lawful source of fund 아니면 path of fund라고 하는데 그런 자금 출처 및 경로가 확실하게 증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직접 투자이민, Direct EB5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간접 투자이민,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이라고 하는데 이 직접 투자이민은 Permanent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변함없이 뭐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간접 투자이민은 Temporary Pilot 프로그램이라고 약간 트라이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993년, 그러니까 직접 투자이민은 1990년도에 통과가 됐고 간접 투자이민은 1993년도에 통과돼서 사실은 이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법안을 서명을 하면서 5년 동안 안정된 프로그램이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투자이민은 단 한 명의 투자자만 허용해요. 그리고 단 한 명당, 그러니까 회사 사업체에 한 명만. 그리고 그 한 명의 투자자당 10명의 W2 인플로이를, 미국인을 고용해야 돼요. 페이롤에. 하지만 간접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리저널 센터라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그 개발사가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약에 준비를 하면 여러 명의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고요. 각 투자자당 10명의 간접 고용 창출도 허용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에코노믹 포뮬라라고 어떤 경제 포뮬라를 사용해서 10명의 간접 고용을 카운팅을 하게 되는데 W2보다는 훨씬 더 쉽게 카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large investment, pooling the large investment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가 훨씬 더 유명하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개혁안 때문에 사실 리저널 센터가 지금까지 한 미국에 800개, 900개 리저널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모든 리저널 센터 라이선스가 다 무효화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전부 다 새로 라이선싱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황당한 발표를 이민국에서 얼마 전에 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리저널 센터들이 패닉 상태고 그런 다시 리저널 센터 라이선스를 신청하려고 지금 굉장히 근데 그 라이선스를 새로 신청하는 가이드조차도 이민국에서 뚜렷하게 내놓지 않은 아주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EB5 같은 경우는 좋은 변화긴 하지만 좀 답답한, 좀 느린, 더딘 그런 상황이죠.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는 언제든지 지금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EB5의 이런 어떤 식으로 EB5 투자이민 신청 과정이 진행이 되냐면 프로젝트의 정보나 서류들을 모아요. 왜냐면 프로젝트도 EB5 법안에 컴플라이를 해야 돼요. 컴플라이언스를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프로젝트나 EB5를 할 수 있는 게 EB5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서류도 EB5 컴플라이언스 하는 서류를 준비를 따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자금 경로와 자금 출처가 확실히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출처 서류, 소스 펀드라고 하는데 소스 펀드나 패터 펀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를 한 페티션 패키지에 함께 합쳐서 모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에 제출을 해요. 그게 I-526라는 첫 번째 청원서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청원서는 2년간의 수속 기간이 걸리고 2년이 지나면 대사관을 통해서 혹은 이미 미국에 계신 뭐 F1이나 H1B나 E2나 이미 미국에 계신 경우는 뭐 L1이라든지 이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계신 경우는 신분 전환, I-485라는 신분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526이랑 이 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526의 신청이 승인이 나면 그제서야 신분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혁 법안에 따라 526과 신분 조정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E2로 오시거나 L1으로 오셨다가 나는 EB1C나 아니면 E2로 또 다른 스폰서를 찾는 것보다는 나는 내 사업체를 통해서 EB5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잘만 준비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금액만 맞으면 E2로 오셔가지고 바로 526을 파일하면서 영주권 동시 신분 조정이 가능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승인이 나면은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 조건부 영주권 2년이 끝나기 전에 829라는 조건부 해지를 하는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10명인의 고용인이 창출이 되었다는 것을 직접 투자면 W2 그런 페이롤 레코드가 필요하겠고요. 간접 투자할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고용이 창출이 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에코노믹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접수를 해서 829 비로소 829를 그 조건부를 해지를 해야지만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안에는 시민권자로서도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EB